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평범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나 어울리고 또 그 누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평범하다고 해서 인생에 굴곡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제 삶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어떤 굴곡을 겪으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아주 황당한 일로 인해서 기가 팍 꺾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존감 덕에 꿋꿋하게 일어서서 상대방의 길을 확 눌러주긴 했지만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했을 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비밀이니 약속 꼭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20살부터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ROTC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군복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군대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열망 같은 것이 있었어요. 특이하죠?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키가 멀대같이 큰 것도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었죠. 사실은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체대를 갔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합기도를 해왔고 중간에 유도도 배웠었고 복싱도 했었고요. 무에타이 같은 것도 배웠었거든요. 제가 또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한두 달 해보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최소 2, 3년은 배웠었기 때문에 정말 능수능란하게 기술들을 써먹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었어요. 아니 지은아, 여자가 말이야 조신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지. 남들은 책상에 딱 붙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공예 같은 것도 하고 친구들이랑 화장도 하고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다는데 너는 어찌된 게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이 야밤에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하겠다고 체육관에 가고 그러냐. 아버지,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른 법 아니겠어요? 저는 운동해서 이렇게 땀 흘리는 게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체육학과를 전공하고 싶은데 나 진짜 운동에 소질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취미로 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체육학과에 가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마이웨이, 그러니까 저만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걸 굳이 걸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ROTC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꿈에도 모르는 일이셨죠. 제가 딱 일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부에서 시행을 하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마 여대생 ROTC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셨을 겁니다. 신체 검사와 면접, 학업 성적을 기준 삼아서 선발을 하는데 제가 딱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학업과 병행하여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는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죠. 주 1, 2회 정도 군사학 강의도 받고 체력 훈련도 받아야 했고 방학 중에는 이병 훈련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4주 동안 부대에서 실무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를 수가 없게 되셨죠. 제가 ROTC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니 이 기집애가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홀라당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된다는 소리냐? 어? 그게 취업이지. 학사장교로 인간이 되는 거고 28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군사 업무 수행하는 거야. 나 전역하면 예비역 장교가 되는 거라니까. 아이고 두야. 그러면 아빠 친구들은 딸들이 전부 어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우리 딸은 군대 갔어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우리랑 떨어져서 군부대에서 사람들이랑 부대 끼면서 작전도 짜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하는 일인데 무려 28개월이나 그렇게 살겠다고? 그 이후에 뭐 아예 눌러붙을 수도 있지. 복무 후에는 군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빠, 나는 훈련 받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보람차.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운동들 써먹을 수도 있고 말이야. 훈련하는데 유도 기술 딱 쓰니까 다들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더라니까.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입을 떡 벌리셨죠. 하지만 이미 ROTC가 되었고 훈련까지 받고 있었던 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포기하시고 저에게 무탈하게 어디 다치지나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응원 아닌 응원을 받으면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겨우겨우 턱걸이로 들어간 ROTC였지만 입대를 했을 땐 저만큼 능력을 발휘하는 여군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이면 훈련, 작전이면 작전, 리더십이면 리더십 빠지는 게 없어서 간부들 사이에서도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었죠. 제가 남자였으면 정말 장군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군대에 뼈를 묻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사실 훈련을 하면서 쉽지 않은 일들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되는 차이도 있었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특수 훈련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찬히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도 군 관련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선 20대 중후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새로운 길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사이버 보안과 군사 외교를 통해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전역 후 특채 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고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였고 그 바람에 저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단 하루 1분 1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오던 저에게 갑자기 생긴 휴식기라 저도 많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개인 시간 없이 저의 삶을 정말 다 쏟아부었었던 과거가 떠오르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하나 아니면 어디 취업 준비를 다시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제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킬레스건이 다치는 바람에 걷는데 다리를 살짝 절게 되었어요. 오래 걸으면 절뚝거리는 게 무척이나 심해졌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하던 일은 보통 서 있거나 오래 걸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무직에 어울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검할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대학을 다니면서 실무 공부도 했었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험 불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원에서 수강을 하다가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딱 봐도 모든 것에 흥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저나 다른 학생들처럼 자격증을 꼭 따야 한다는 열정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 자격증이 자기 인생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수업은 꼬박꼬박 나오고 강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수업 중간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는 말에 밑줄은 꼬박꼬박 체크하는 사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겠어요? 정작 제가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예비 신랑을 관찰하느라 수업의 일정 부분을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작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비 신랑을 관찰하다 보니까 예비 신랑도 제 시선을 느껴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또 모태 솔로였거든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남들 연애하고 바쁠 때 저는 훈련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고 또 ROTC라고 이미 소문이 나는 바람에 여자가 드세도 너무 드센 거 아니냐. 어차피 군대 갈 사람인데 연애를 해서 뭐 하냐 하면서 저를 연애 기피 대상 1호로 지정을 해버려서 캠퍼스 커플은커녕 주변에 군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만 수두룩했고요. 군대에 입대해서는 이놈들이 남자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에 대한 흥미를 찾아볼 수 없었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가지게 된 직업은 글쎄요, 제가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에만 몰두를 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었죠. 게다가 사고 이후에는 수술을 받느라 재활 치료를 하느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담을 받느라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태솔로로 살아오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의가 가득했지만 타의가 섞이지 않았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주변에서 연애는 무슨 연애냐, 돈부터 벌어야지 하는 말에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예비 신랑은 제가 너무 빤히 관찰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자격증 시험반 마지막 강의 날이 될 때까지 저희는 말도 한번 섞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강의가 끝이 나고 다들 시험을 보고 난 다음 학원 단체 톡방에서 뒤풀이를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들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무엇을 위해 자격증을 따는 건지 궁금했던 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신랑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다들 맥주를 마시면서 인생사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신랑이 슬쩍 자리를 비우길래 따라 나갔죠. 제가 따라 나올 것을 예상했던 건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의외였어요. 저는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듣게 된 이야기였는데 그 뒤풀이에 참석을 한 것도 제가 나올 것 같아서 궁금해서 참석을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답답하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보단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나보기로 결정을 내렸죠. 사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예비 신랑을 만나러 고작 카페에 가는 것인데도 제가 얼굴에 안 하던 화장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우왕좌왕 옷을 차려입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그때는 연애를 할 때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카페에서 만나 꽤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제가 사고를 당한 기억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저 군대에 다녀온 이야기만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니 예비 신랑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예비 신랑은 군대에서 좋았던 기억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한 방을 쓰면서 지내야 하는 게 곤욕이었고 씻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느긋하게 씻는 것을 좋아하는데 군대에서는 씻는 것도 물론이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적응하는데 무척이나 오래 걸렸대요. 그런 군대를 여자가 스스로 지원해서 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고 사실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 연줄이 있어서 낙하산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30 초반이라고 해도 나이가 있는데 경력 하나 없이 커말 자격증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성격 자체는 모난 곳 하나 없이 꽤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이니 뭐니 브랜드 같은 건 전혀 몰라도 정말 유명한 브랜드 몇 가지는 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외투며 가방이며 떡하니 명품 로고가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있는 집 자식이구나 싶기도 했죠.
외동아들의 집에 돈도 넉넉하게 있고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삶에 비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랑은 잘 안 맞는 사람이다 싶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물론 남부럽지 않게 제가 하고 싶은 운동 다 시켜주시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부자는 아니었고 그저 아버지께서 평생 직장 다니시며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런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오빠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저 또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앞으로 평범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시작부터 안 맞는 결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군대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제가 매력적으로 보였다나 뭐라나 2살 연하인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 만남 이후로 저에게 계속해서 영화를 보자, 맛집 알아놨으니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들이대는 예비 신랑을 밀어내기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의 면역이 무척이나 되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좋다고 들이대는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를 살살 꼬드겨내는 예비 신랑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한 사람만을 향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예비 신랑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정말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둘 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비 신랑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굴지 않았고 제 취업 준비를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미 취업 지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지 2달이 되지 않아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비 신랑네 집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비 신랑네 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예비 신랑의 아버지께서 공장 3군데를 가동하고 있는 사장님이셨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유통하는 전담 회사를 예비 신랑네 작은 아버지께서 맡아서 하고 계셨죠. 공장 부지 관련된 부동산은 예비 신랑의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얼마를 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공장 부지 가격만 따져도 수백억은 나오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장이라 땅값이 얼마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도권이니 지방보다야 비쌀 거고 공장 3개를 가동할 만큼 큰 부지에 그 공장 가격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취업도 결정이 되어 있고 옷도 명품으로만 입는 곱게 자란 외동아들이구나 하는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하루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보통의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좀 산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부담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다 우리 부모님이 읽어놓으신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차지한 건 아니니까. 알지. 확실히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고 나도 뭐 군대를 다녀온 거 말고는 딱히 내놓을 경력도 없고 거기다가 사고 당해서 다리까지 이 모양인데 내가 좀 기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지.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뭘 하든지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오케이 아니겠어? 예비 신랑은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그 모습이 그닥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연애를 시작한 지 고작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부모님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결혼을 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 나이가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저보다 2살이 어렸으니까요. 물론 늦게 결혼하거나 일찍 결혼하거나 잘 사는 부부들은 잘만 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놓은 상태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신랑네 집안이 빵빵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지원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적어도 저는 1인분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고
준비도 된 상태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조르는 것을 말리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난 확신이 있어. 당신은 정말 올곧고 굳건한 사람이야. 내가 믿고 의지하기 충분하고 당신이랑 함께 가정을 이뤄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쭉 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더 진국인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야 고마운데 아직 우리가 결혼을 말하기엔 나이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 다리도 불편하잖아. 당신 아직 챙챙한 나이인데 당연히 집안에서 당신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세상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신이야말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유, 내가 무슨 그런 데 편견이 있겠어. 난 아니지. 그런데 어른들은 또 다르실 수도 있어. 당신은 외동아들이고 집안도 빵빵하고 그런데 굳이 다리도 불편하고 군대까지 다녀왔다는 여자를 좋게 보실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한 후회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드센 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내조를 잘해도 못마땅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편견이야. 물론 우리 어머니께서는 조금 까다롭고 예민하신 편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더 볼 것도 없다며 당신 허락해 주실걸?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당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자꾸 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제 다리가 조금 고장난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세상에 귀한 외동아들 짝으로 다리를 살짝 저는 여자를 받아줄 부모가 있겠나 싶었어요. 게다가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심하게 절뚝거리는데 그걸 곧게 봐주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였지만 한편으로는 컴플렉스이자 트라우마기도 했거든요. 소심하게 생각하니까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럴 필요 없다고 저에게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안 차이를 느끼고 나니까 더더욱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불안해한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예비 신랑이 정말 저랑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런 실수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걸 실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예비 신랑에게는 축복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이 복잡한 심경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시에는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고 갑자기 납작한 제 배가 볼록해 보이는 것 같은 착시까지 느껴졌으니까요. 예비 신랑과 저 사이에 새 생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미혼의 여성이 아직 결혼 이야기도 구체화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당황스럽긴 했었죠. 하지만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뒤에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큰 축복이자 행운이나 다름없는 임신인데 저는 걱정부터 되었어요. 저희가 아직 결혼을 하기엔 서로 알아야 할 게 많고 또 나이도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임신이라는 확정을 받게 되니까 막막함이 앞서게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 둘 다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또 그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뱃속의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줘야 한다면서 누구보다 기뻐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며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께서는 제 배를 한 번 그리고 예비 신랑을 한 번 쳐다보시면서 입을 떡 벌리셨죠. 우리 딸 언제 연애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부모님이셨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을 얹어보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은 누가 봐도
고생 한번 안 하게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곱상하게 잘생겼다던가 그럴 류는 아니었지만 손이 새하얗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걱정 어린 얼굴을 하셨죠. 아니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려나 했더니 예비 사위감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손주까지 데리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제가 못 믿어 보이시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왔어도 못 믿어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총동원해서 사랑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 발맞춰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저도 예비 신랑이 이렇게까지 긴장을 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까지 달달 떨면서 긴장을 한 티를 내는 예비 신랑이 낯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꼬이든 어떻든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다면 성공한 법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의 진심이 전해진 것인지 예비 신랑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항상 내 마음처럼 굴지 않았던 딸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던 아이였지. 두 사람이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아는가는 살면서 천천히 더 겪어보고 바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내가 뭐 말릴 틈도 없겠구나. 아유, 지은이 너 입덧은 없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러면 당장 신혼집이랑 결혼식이랑 다 어떻게 할 거야. 알아본 거라도 있어? 지은이가 임신을 한 데다가 다리까지 조금 불편해서 오래 서 있고 인사하러 돌아다니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만큼 축의금은 줄어들겠지만요. 아유, 지금 뭐 축의금이 문제겠어. 서로 하고 싶은 결혼식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생각은 하지 말고 두 사람이 천천히 결정해서 알려줘. 우리는 거기에 맞출 테니까. 엄마는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제 배를 보면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절까지 하고 돌아간 뒤에 저를 붙잡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저를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위로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라 임신에 대한 감동이 조금 덜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가진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 뛸 듯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마음고생도 좀 해보고 해야 부모의 마음을 알 거라고 농담까지 던지시는데 저도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 저희 집에서는 예비 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의 배경에 대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대충 짐작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부자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들 입장에서 예비 신랑네 집안은 재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부모님께도 전부 털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 걱정은 저였어요. 제가 과연 예비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과 결혼을 하는 것부터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특이함이 시댁 식구들에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마음을 먹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선물들까지 예비 신랑이 전부 준비를 해주었어요. 고마웠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예비 신랑이 말을 했던 대로 아주 깐깐하고 예민한 예비 시어머니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래. 내가 대충 이야기는 전해 들었어. 군대를 다녀왔다지? 대학 다닐 때 ROTC를 했다고? 아니, 여자도 그걸 할 수 있나? 네.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처음 생겼어요. 여대생 ROTC가요. 평소에 합기도 유도 태권도 복싱에 무에타이까지 안 해본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운 좋게 합격했고 졸업 후에 군대도 다녀왔고요. 군대를 다녀왔어? 아유, 아주 대단하구만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어떻게든 군대 안 가고 빼먹으려고 용을 쓰는데 여자가 돼서 아로 되시면 장교 아니야 장교. 이렇게 대적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 되어야 발전하는 법인 게지. 아이 나는 아주 마음에 드네. 아니 여자가 군대를 다녀온 게 왜? 거기 가서 남자들이랑 부대 끼면서 살았을 텐데 뭔 일이 어떻게 있었을 줄 알고. 마치 저를 부정탄 것처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솔직히 상처를 받았어요. 군대라는 곳이 남자 비율이 훨씬 높은 곳이라지만 당연히 일이나 훈련을 할 때 말고는 모든 것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은 짐승들처럼 한 곳에 모여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보시더라고요.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내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마음에 드신 건지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를 타박하셨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군대를 다녀와 봤어야 알지. 훈련할 때 빼고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마주칠 일도 없을 건데. 안 그런가? 아주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결심도 하고.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지금은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 저는 지금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중견기업이라 정년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복지도 잘 되어 있고요. 아이 그래. 큰 회사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법이지. 결혼하고 나면 아이도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 육아휴직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문제 없겠구만. 요즘은 육아휴직 1년도 못 채우게 하는 곳들도 많다고 하던데 말이야. 그러면 그 결혼식은 어떻게 올리고 싶은가? 아유 여보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무슨 결혼식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요. 나는 솔직히 운동했던 며느리는 좀 무서운데 꽃꽂이라든지 자수라든지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몰라도 아직 얘들 30대 초중반이야. 시간도 많은데 결혼식 얘기를 벌써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미리 결혼할 사람 인사시킬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아유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라고 했다. 제가 앞에 뻔히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하고 말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예비 신랑이 그 자리에서 냅다 질러버리고 말았죠. 저희 임신했어요. 뱃속에 제 아이가 떡하니 자라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조용하게 가족들끼리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이 초대해봐야 북적거리기만 하고 시끄럽고 저희를 위한 결혼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랬다고? 새아가가 임신을 했다고? 아니 새아가는 무슨 새아가야? 아니 결혼식을 왜 가족들끼리 조용히 올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거면 더더욱 뒷말 안 나오게 호텔에서 성대하게 올려야지. 가족들끼리 소박하게 올렸다가 뒤에서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어서 그래? 이 사람 몇 년 전에 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해요. 평소엔 괜찮은데 오래 서 있거나 걷기 시작하면 다리를 절어서요. 결혼식 내내 인사한다고 서 있고 걸어 다니고 하다 보면 무리가 갈 거예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배도 점점 불러오고 살도 찔 텐데 몸에 무리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세상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까지 절고 있다고? 어머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엄마. 그냥 제가 결혼할 사람이니까 며느리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저희 아이까지 있는데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예비 신랑이 삐딱하게 말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이마를 짚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다리를 절고 말고 상관없다는 듯이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하셨고 다리가 불편하니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셨죠. 그 말에 계속해서 기가 차다는 듯이 헛기침을 뱉는 건 시어머니 뿐이셨습니다. 저는 절로 눈치가 보여서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은 뿌듯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진짜 철이 없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시고는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예비 신랑도 하필이면 화장실을 간 타이밍이라서 연락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간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급하게 저는 준비를 하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만나자고 한 강남에 있는 카페 건물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제가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드리자마자 카페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저는 좀 의아했죠.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른 것 같은데 왜 카페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나오시는지 몰랐거든요. 내가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따라와.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 봐도 탐탁치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밉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빠른 걸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한 곳이 병원 건물이었어요. 저는 왜 이곳에 저를 데리고 온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쫄래쫄래 뒤따라가니까 원무과 앞에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김 교수한테 전화해놨는데 그 명단에서 내 이름 찾아봐봐. 예약 잡혀있지. 그럼 나 지금 들어가도 되지? 예.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산부인과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죠. 솔직히 말이 좋아 따라 들어간 거지 거의 끌려간 수준이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교수. 예. 아니, 인연이 지금 우리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고 며느리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여자 주제에 무슨 군대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질 않나. 뱃속의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는 맞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연연 어떤 년인지 싹 다 검사해보면 나오지.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디 병은 없는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서는 현민 씨 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 아니, 나는 네 몸 상태 또한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평범한 집안에서 지긋지긋하게 살다가 부잣집에 시집 오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다 얘. 저는요, 현민 씨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런 검사를 저한테 강요하시는 거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의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입구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끌고선 의사 앞으로 끌고 가셨죠.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의사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네가 당당하면 여기서 거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 할수록 난 너한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정해. 여기서 얌전히 검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거부하고 내 며느리 자리까지 놓칠 건지. 나는 말이다. 완벽하게 알아야 허락을 할 수 있겠어.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당당하지 못할 부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라도 사귀어 봤으면 몰라도 모태솔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예비 신랑을 만난 것인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눈빛에 분노를 가득 달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제 눈빛에 눌린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의사와 딱 마주쳤는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만 입을 떡 벌리고 손을 발발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도 어디선가 만나본 듯한 나치금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곧 기억이 났죠. 아니, 윤지은 씨.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요. 이게 무슨 인연인지. 어떻게 다리는 괜찮으세요? 마치 제가 정말 귀한 분인 듯 저를 극진히 대해주시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의사와 저 둘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얘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길래? 김 교수가. 김 교수랑 인연이 닿을 리가 없잖아. 아이고, 왜 없겠어요. 제가 목숨을 빚진 분인데. 윤지은 씨 아니었으면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와 있었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곧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놀라신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졸도라도 할 듯이 머리를 감싸셨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 뒤에 저도 수술하고 재활치료받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인사라도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인사는 제가 드렸어야죠. 제가 목숨 빚을 졌는데 저야말로 그날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서야 찾아보려 했지만 국가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우 답답해. 목숨 빚으며 국가 보안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이 둘이 어떻게 인연이 있는 건데. 사모님,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에 의료봉사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분쟁 지역이고 난민들도 많아서 위험한 곳이었는데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구조협회와 함께 떠났었잖아요. 그때 저희 의료진들 몇 명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어요. 무장을 한 사람들이 침투를 해서 위협을 했었거든요. 그때 윤지은 씨와 몇 명이 요원으로 투입이 되어 저희를 무사히 구해주었어요. 그때 무장을 한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다리까지 다치게 되었고요. 저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국정원 특채로 선출이 되었어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군대에 뼈를 묻을 수도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지겨웠고 저는 현장에 투입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국정원 특채에 선출이 될 때까지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셨죠. 국정원에 들어가고 5급 공무원증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좋아하시다가 국정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 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뿐인 우리 딸이 왜 자꾸 이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눈치셨죠. 거기다가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믿지도 않던 종교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 실무자로 투입이 되니까 당연히 불안하셨겠죠. 제가 김 교수님을 만나게 된 작전은 3년 차에 투입이 되었던 작전이었는데 해외로 나가는 작전은 몇 번 해봤었기 때문에 큰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워낙 주어지는 방탄복들도 좋은 것이라서 정말 안면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무장단체에 붙잡힌 의료진들을 신속하게 구출을 하고 대피를 하던 과정에서 끈질기게 뒤따라온 무장단체에 의해 발목을 크게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저만 뒤처지게 되고 저만 낙오가 되면 분명히 작전을 이행하기 위해 저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코앞에 다가온 실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침식했었어요. 그 상황에 정말 정신력 하나로 그 발목이 아작이 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대피처까지 달려오고 나서 저는 고통 속에 기절을 하고 말았죠. 제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의료진들 중에 김 교수님이 계셨던 거고요. 의료진들은 아작나버린 제 발목을 어떻게든 무사히 돌려놓고자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피처 속에서 응급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전이 끝이 난 뒤 저는 국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끊어져 버린 아킬레스건이 돌아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죠. 꾸준히 재활을 하는 와중에 한쪽 다리는 걷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다가도 훈련 상황이 떠올랐고 제 뒤를 쫓아오던 무장단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결국 어렵게 들어간 국정원에 사표를 쓰게 되었죠. 어차피 제 다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이나 실무에 투입이 되긴 어려웠고 제 사표가 수리되면서 저에게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식품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 투입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 일을 하다가 다리까지 다친 거고? 그렇죠.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을 했고 재활 지원에다가 보상금까지 지급이 나왔을걸요. 그렇긴 하지만 제 치료비로 다 쓰인 돈이니까요. 지금은 사표 수리되고 알선받은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반 급이나 7급도 아니고
어급 공무원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어머 세상에.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구출했던 일을 했었다고? 그때 단체 의료봉사 나갔던 사람들은 윤지은 씨를 다들 의인으로 알고 있죠. 그 상황에서 저희의 안전을 위해 고통도 있고 뛰어주셨던 분인걸요. 저희 병원 병원장님도 그때 계셨어요. 윤준 씨가 오신 거 알면 VIP 병동이 뭐예요? 병원장실이라도 내어주실 겁니다. 사모님, 완전 프리패스라고요. 프리패스라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더라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평범하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비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저런 국가적 일에 참여를 했던 실무자이며 그 과정에 의사들을 구출해내고 어딜 가나 VIP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으니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말을 이제서야 하고 그래. 의사 인맥이 있다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국정원에서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했으면 아는 사람들이 꽤 많겠어. 아무래도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기야 하죠. 국내에서 제일 알아주는 로펌 관계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도 좀 알고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앞으로 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런 인맥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말이야. 그런 인맥 하나하나가 소중해지는 법이야. 하지만 정작 어머님께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며 의심하시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 내가 언제 의심했다고 그래. 그냥 우리 아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살려면 몸이 건강한지 그걸 알아야 하니까 같이 한번 검사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지. 너무 앞뒤가 다른 거 아니신가요? 분명히 저한테 평범한 집안에서 살다가 부잣집에 시집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군대에서 뭘 하고 지냈을지 어떻게 아냐고 했잖아요. 아휴, 내가 실언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뱉은 말이니까 한 번쯤은 너구리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인맥이 넓으면 그 인사 왔을 때 우리 집안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어하둥둥 우리 며느리 했을 거 아니니? 국정원이 뭐라는 곳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면 비밀 엄수 조항 때문에 말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아유, 내가 또 그쪽은 잘 몰라서.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시면서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했을 땐 정말로 화가 났어요. 제 다리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제가 작전 마지막에 안심을 했기 때문도 있었죠. 제 불찰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산부인과에 저를 데리고 와서는 제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 저에게 무슨 과거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상처였습니다. 이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가족들에게 알리겠어요. 그 말에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김 교수님도 깜짝 놀라셨죠. 항상 도도하게 갑질 아닌 갑질만 하고 살았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거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뱃속에 아이를 부정했다는 걸 가족들이 알면은 나를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기고만장해서 너한테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 그럼 제가 이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한다면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아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앞으로는 너네 살림, 너네 결혼에 일절 상관하지 않으마. 다리가 아파서 스몰레딩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그거 해. 내가 축의금 뿌린 거 그거 다 그냥 남한테 베풀었다고 생각해야지. 아유,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전부 다 하고 살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앞으로 결혼부터 출산, 육아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몰아붙이지 않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갑질하지 않기,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발언하지 않기, 오늘처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상처 주지 않기, 저희 집안이 평범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기, 제가 국정원에서 일했다는 사실 또한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그래. 그런데 그 도움 정도는 조금 바라도 되지 않겠니? 그건 앞으로 어머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게요. 김 교수님, 저 여기까지 온 김에 뱃속에 저희 아기 잘 자라고 있는지 검사는 해도 되겠죠? 아이, 그럼 당연하죠. 일단 이 의자에 앉아보시겠어요?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시는 김 교수님 덕분에 살아 숨쉬는 우리 아기의 심장 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콩닥콩닥 빨리도 뛰는 아기 심장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죄 지은 사람처럼 우물쭈물해 하시면서도 초음파에서 눈을 떼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료까지 받고 나와서 병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까지 했는데 버스 타고 가기 번거롭잖아. 오늘 일은 내 실수였어. 응? 내가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야. 잘못한 거지. 그런 판단을 했으면 안 됐는데. 아무튼 너도 앞으로는 숨기는 거 없이 좀 할 이야기는 했으면 좋겠다. 미리 알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니.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신랑도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이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자 다들 수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달에 있을 예식을 앞두고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 신랑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만큼 저 또한 의지할 버팀목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호쾌하신 시아버지께서 제 군대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며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결혼 선물이라고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고 저희 가족의 생활은 예비 신랑과 제가 헤쳐나가야 할 몫이지만 시작부터 큰 대출 빚 없이 시작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해 주심이 눈에 보이니까 안심하신 눈치고요. 거기다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랑 같이 예식 준비를 하며 드레스 투어를 하는데 오래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화들짝 놀라시면서 당장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예비 신랑이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더라니까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민망하신지 헛기침을 하긴 했지만 덕분에 다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좀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가족이 되는 법이겠죠.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행복과 배려가 저희 가족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저에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끊어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사람이 맞춰가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라는 사람 알면 알수록 진국인데 당연히 점점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새 출발하려는 저에게 비난이나 걱정보다는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